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1학기 교과서의 상권 분립에 대해서 배우고 있답니다. 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 다른 현 세계를 보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사법부 일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사법권 독립이에요. 어느 날 대통령이 나서서 그게 아니라 입법권이 설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이제 거저시 하거든요. 이건 이제 탄핵 사유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폭주를 할까? 위기감이 너무 크다고 저는. 위기감. 예. 사법부는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권도 뒤집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리하셨습니다. 자, 호준석 전, 이제 전이네요. 전, 네, 전 국민의힘 대변인, 현 구로갑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수 대변인 하셨네요. 졸업장 받았나 봐요. 네. 뭐 잘못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잘해야 졸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잘했으니까 졸업을 시켰겠죠. 이거 계속 더 하셔야죠. 예?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일진할 때가 또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요. 그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프로그램 폐지되는 줄 알았어요. 왜요? 하도 안 불러가지고. 왜요? 뭐 왜요를 왜 나한테 물어보사? 안 불러서 못 나왔는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문에 사회 보러 가신다면서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전당대회가 아니고 그 결선 발표할 때. 결선 발표 그게 전당대회죠. 그날이었어요?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래서 다른 분 섭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루 전날 말씀하셨잖아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팩트 정확하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말씀을 하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네. 자, 대변인 한참 하셨잖아요.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 네.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대변인이 쭉쭉 바뀌었네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대변인이 쭉쭉 바뀌었는데 자, 김효은 대변인 저희 내일 나오나요? 내일 나오죠. 저희가 대변인 될 줄 모르고 섭외했는데 대변인이 됐네요. 그랬어요? 예, 대변인 김효은. 저는 그 총선 전에 인재 영입 때 이제 같이 영입이 됐었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알았었고 어려운 지역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총선 때. 그리고 또 혁신위를 또 같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 같이 하셨죠. 굉장히 그 맑은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맑은 분. 우리 당에 맑은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그리고 이충형 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이분들은 김문수 전 후보 캠프에 있던 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손범규 대변인은 SBS 아나운서 출신. 지난번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었죠. 출마하셨던 인천 어디더라 거기 당협위원장이시고. 인천 남동갑. 미디어 대변인은 김기흥, 손수조, 박민영, 이재능, 이준우. 근데 이재능이라는 분은 처음 들어보는 분 같은데. 저도 맞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요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그 직책은 그 패널 인증제 그 관련된 거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걸 인사권자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저도 기사 난 거 보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느꼈죠. 저도 우리 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은 이분들이다. 네. 미디어 대변이다. 그런 뭐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식 목소리를 대변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근황 토크입니다. 네. 프로그램이 폐지가 안 돼서 다행이네요. 폐지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에 대한 신념이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요.
아니 정말 이게 그 말이 콱 막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뭐 우리가 방송을 예컨대 하는데 저한테 우리 그 스태프분들이 아니 그 방송 중간에 뭐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방송 중간에 소리를 치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 안 해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걸 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에서 대법원장한테 사퇴 요구를 막 당해서 그 집권당이 하고 나중에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 상식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과거의 그 어느 그런 시대에서도 생각조차 못 해봤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건데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막 현실에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콱 막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그 자라나는 저기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가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상권 분립에 대해서 배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틀면 지금 교과서에서 지금 배웠는데 상권 분립이라는 거에서 배웠는데 사법부, 네. 입법부, 행정부는 나눠져 있고 상권 분립이고 균형과 이런 거에서 지금 배우고 나왔는데 지금 뉴스를 틀면 그게 정반대에 대한 현상이 지금 뉴스에서 지금 현실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 뭘 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 다른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아주 기본 원칙이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 그래서 헌법을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어겼다고 해서 대통령도 탄핵이 됐어요.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도. 근데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막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법권은 사법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버젓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사법부 일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사법권 독립이에요. 그게 헌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관의 임명도 대법관 임명까지는 3부가 같이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행정부 입법부가 같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로는 법관 임명도 다 대법원장이 하도록 그것도 헌법에 다 일일이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입법권이 설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이제 막 하거든요. 버젓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다시 막 흔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약간 벙쪄 있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지? 저 말이 맞는 거야? 막 이런 그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건데 근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도 탄핵되는 거예요. 네. 그게 헌법 질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당 대표가 한 것은 여당 대표는 그건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현실이 된다. 그럼 이제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건 이제 탄핵 사유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민해 보는 거는 그것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폭주를 할까? 이 사람들도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폭주를 할까? 그 부분인데 저의 그 해답은 그렇습니다. 이 위기감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감. 예. 이 사법부는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권도 뒤집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란 재판에서 만약에라도 무죄가 선고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이 흔들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그 위기감이 이런 무리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사법부에. 그리고 대선 직전에 봤잖아요. 대선 지금 용산 코앞까지 갔는데 그거 유죄 판결 나오면서 파기환송하면서 빽할 뻔했잖아요. 그런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각자 재판부들이 멈춰놓은 거잖아요. 재판을 재량으로. 근데 만약이라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한테 유죄 판결 내렸던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일단 저 사람은 쳐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나머지 그 가능성들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그런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생각, 명청의 생각이 여기서는 그 일치를 이룰 것이다. 무슨 일치를 이룬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른 건 좀 싸워도 네. 여기서는 일치를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저변에 있는 또 하나의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저는 개딸의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개딸의 개딸. 불안감. 네. 그러니까 개딸이 어제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민주당의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대략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지금 나라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다 네. 끌려가잖아요. 그럼 이 개딸들이 도대체 누굴까? 실체가 없잖아. 이게 무슨 모임을 정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딸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조직화돼 있지 않은 이익 집단. 그 이익은 각자 이익들이 다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네. 저는 그게 민노총하고도 상당히 중첩될 거라고 생각하고 각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도 있을 겁니다. 네. 법조계에도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버리면 자기들의 입지까지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예, 있겠죠. 판사, 검사들 뭐 다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계에도 있습니다. 네. 언론계도 회사마다 정권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나한테 큰 타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이제 다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개딸이라는 이름의 그 강성 그 당원들 이 사람들로 뭉쳐 있다고 저는 봐요. 조직화돼 있지 않아도 알아서 조직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밥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때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건설노조 막 그 때려잡는 걸 봤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철밥통인 건설노조도 무너지네. 그다음에 뭐 예컨대 언론계를 예로 들면 거기서 이제 방문진도 개편하려고 했고, 근데 YTN 같은 회사는 민영화를 실제로 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됐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위기감은 이 사람들이 2030들이 우리한테 공감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저는 그 근본적인 위기감일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극우화라고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사회에 어떤 이념적인 주도권을 잡고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공감을 받지 못하네,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네 라는 그런 위기감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끝물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끝으로 가고 있다. 그게 몇 년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2, 3년일지 아니면 5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더 이상은 이런 것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 주류가 도도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보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뭐 특별 재판부에서 이제 문제가 자꾸 되니까 뭐 여론 호도용으로 전담이라는 용어를 좀 바꿨죠.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전현희 발음 조심해야 되니까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람들을 전담으로 재판을 하고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람들을 전담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사상 초유의 얘기인데 전현희 의원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 분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반헌법적인 생각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여기 또 변호사 출신이고 뭐 물론 전현희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당 절차를 한번 설치해가지고 가동을 해가지고 사건을 배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관을
국회가 한번 개입해가지고 법관을 한번 배당을 자기들이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발언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면 정말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어떤 판사가 내 사건을 어떤 판사가 내 사건을 맡을지 모르는 그냥 자동 배정. 네네.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한번 국회가 입법권으로 들어가서 배당을 한번 국회에서 입법으로 관여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 80년대의 운동권에 정말 놀랍게도 40여 년 지난 일인데 그때의 그 세계관이 지금도 아직 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끝물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첫째 이제 독선입니다. 우리만 선하다, 우리만 절대적인 정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해져요. 내가 절대 선이고 내가 절대 정의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옳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법치보다 정의가 더 우선이니까.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언론사 거기서 그 엄청난 노사 분규, 그 노조의 투쟁이 일어났을 때 후배 중에 뭐 일부지만 그런 인식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배들한테 자, 그 투쟁을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돼. 법 안에서 해야 돼. 굉장히 저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건데 충원을 해주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법은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법 행위들이 많이 나왔어요. 불법 행위들이. 근데 그 정의는 뭐냐? 나의 정의거든요. 나만의 정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똑같은 그 생각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실제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 사람들의 그 행동 자체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행동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 세대들 보기에 2030들이 보기에 이제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저 사람들은 안 고쳐지는 꼰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이런 발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민재판이라는 게 인민재판. 네. 6.25 전쟁 때 인민재판으로 희생된 그 우리나라 남한의 그 양민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6만 명이에요. 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인민재판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말은 진짜 이름은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광기 어린 그 광풍이 불었을 때 그거는 다 집계조차 못하는데 최소가 100만 명, 많이 집계하는 데서는 1000만 명 이상이 그걸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 인민재판으로 그냥 가서 죽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민재판해 가지고 죽인 거예요. 인민재판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 이제 재판관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죠. 네. 두 번째, 그걸 다 공개해요. 그 과정을 다 와서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선동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대중들을 사로잡고 그걸로 이제 그냥 판결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민재판은 하긴 하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꿈꾸는 재판이 바로 그 정확하게 그 세 가지입니다. 법관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TV로 다 중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을 다 중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통과됐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 정해놓고 하겠다는 거죠. 조금의 1%의 그 가능성도 안 될 무죄의 가능성도 없애버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파면이다. 물론 그건 맞는 건데 이런 말을 저는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사법부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특히 신성범 의원은 이야기가 저는 귀에 딱 꽂혔는데 그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로 그 심리적인 내전을 계속 조장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 슈미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비상 상황을 계속 민주당에서 계속 조성하고 있다.
왜 그렇게 비상을 조성하고 있죠? 자신이 없느냐.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저는 민주당이 계속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네. 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란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기관들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국헌 문란이죠. 그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내란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는 그거는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기관,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포고령에 보면. 근데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불안하니까 사실 민주당은 이제 그 내란 재판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국헌 문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그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상계엄법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입법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그 국헌 문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법부를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을 그거를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이것도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기준 정도로 보면은 내란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 지금 이제 대법원장 문제는 요만큼 말씀을 하시고요. 저기 최근에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타운홀 미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강원도 최근에 가서 그 김진태 지사의 발언을 막고 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엔 부산에 또 가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 또 제지를 또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충청도 지역을 가가지고는 아예 충북지사, 대전시장, 충남지사가 다 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인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를 두고 아예 지금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야당에서 지금 계속 그런 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고 좀 할게요. 김진태 지사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아예 대놓고 지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지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박탈해서 관건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저희 당 시도지사들 선거 운동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주고 있다. 많이 컸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그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 기억에 이제 그 처음엔 아예 안 불렀고 그 말씀하신 충청권 처음에 안 불렀다가 이제 그 욕을 먹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르긴 했는데 아예 발언권을 안 줬고 박형준 시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했고 김진태 지사는 이제 그걸 아니까 자기가 손 들고 자꾸 이제 그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제지를 해버린 거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저는 약간 최근에 이제 그 일련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의외로 내년에 지방선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제가 또 강원도 출신이고 하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너무 티내고 너무 아주 의도적인 것 같은 게 자, 이게 강원도 12일 날이었는데 강원도 지역 타운홀 미팅에 가가지고 동해안에 강원도 지역 수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 보면 동해안 철도 중에 삼척 강릉 고속철도 구간을 고속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역 그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업이 원래 올해 예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작년에 예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예산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건데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1번이라면서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김윤덕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우상호 수석한테 말하라고 할 걸 그랬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우수석이 강원도 출신이라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네요 하면서 막 웃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선거운동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에서 서대문에서 4선 5선을 한 의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강원도지사 출마하려고 지금 한다는 소문들이 많잖아요. 철원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철원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강원도지사 출마를 한 건 본인의 자유긴 자유인데 그런데 와가지고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핫바지도 아니고 전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이거는 그 고발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작년 총선 전에 윤 대통령이 그 민생 점검 회의 뭐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근데 지역을 주로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주제별로 주로 하면서 가끔 지역을 갔는데 굉장히 그때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엄청 비난했죠. 야당이. 사전 선거운동 관건 선거라고 엄청 비난했었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결과는 안 좋았지만. 결과는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았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집권하자마자 그냥 선거운동을 하잖아. 지방선거운동을. 그리고 인사는 다 지방선거용으로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선거가 내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나오는 후보들로 안 된다라는 그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 뭐 거론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박주민, 또 뭐 박홍근. 그 재판부 내란 전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요. 그런 분. 하여간 그게 오세훈 시장한테 안 된다. 그다음에 부산도 전재수 이제 그 기사에 전재수 장관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 등등 지금 거론되는 사람도 박형준 시장한테 넣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인물을 검토한다 뭐 그런 조선일보에 기사가 그런 것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렇게 막 올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 출범하고 1년 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무조건 정권이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그 통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흐름들이 너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상식에 너무 반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국민들께서 이런 것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어쨌건 정권을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판단하실 가능성이 저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적지 않게 이제 커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지율은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이거 내년 지방선거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지율은 어쨌건 지금 허니문 기간입니다.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 국민들은 어지간하면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봐주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특히 윤 대통령은 한 달 뒤부터 지지율이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른바 이제 그 진보 또 중도 진보 이런 분들은 마음을 좀 빨리 바꿉니다. 처음에 좀 뭐 이렇게 좀 지지를 하는 것 같다가도 좀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은 금방 철회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중도 보수 또 보수 이쪽의 그 지지자들은 잘 안 바꿔요. 좀 마음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순하고 착하기도 한 거고 또 나이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생 오래 사신 그 경륜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더 기다려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또 이제 그 빠지고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때도 너희를 찍어주겠다 이런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개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래 좀 잘 좀 해봐라는 좀 기대도 있는 거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라도 그래도 일단 지지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내년에 1년이 지나서
야당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할 것이냐 이게 됐을 때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 오히려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쪽으로 좀 마음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혹시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봤는데 네. 그 뭐죠? 김민석 총리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예. 좀 이것저것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배추.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물어봤어요. 예. 배추 농사 잘 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배추 농사 안 지내 그 배추 농사를 안 하고 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거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그 뭐죠? 예산도 잘 몰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부채 이런 것도 몰랐는데 네, 네. 부채는 잘 외우고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곽규택 의원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부채와 관련돼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나가냐 그러니까 못 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는데 저도 아는데 심지어는 30조 원이 넘잖아 지금. 네. 근데 부채자가 1년에. 근데 한 10조 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기 돈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걸요. 자기 재산이라든가 자기한테 어떤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아마 기가 막히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빵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뭘 알면 뭘 하나를 물어보잖아요. 음. 그러면 정말로 어설프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음. 정말로 너무 차이나게 몰라. 너무 차이나게 몰라요. 너무 차이나게 알아. 그러니까 30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래도 한 뭐 반 정도는 맞춰야 되잖아요. 반도 안 돼. 신문도 안 보나 봐요.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신문 보고 안 거예요. 최근 며칠 사이에 하도 빚이 늘어나니까 이제 30조가 돌파한다. 1년에 30조를 이자로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전 국민한테 그렇게 돈을 뿌렸는데도 뭐 10조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두 번씩을 뿌릴 수 있는 돈을 이자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비 더 내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빌려와서라도 씨앗 뿌려야 된다. 씨앗을 기업들이 뿌려야 되는데 기업들은 못 살게 해가지고 기업들은 다 손발 묶어놓고 정부가 빚내가지고 그걸로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만 타이완한테 이미 뒤지고 지금 3만 달러대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 10년 동안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그분이요. 예. 네, 국무총리십니다. 네.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뭐 국정이 바쁘셔서 그렇겠죠. 뭐. 예.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선거 준비하느라 바쁜가? 네. 준비하느라. 선거는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봐야 알죠, 뭐. 그래서 안 믿어요, 저도. 예, 오늘 조선일보에도 이름이 나왔던데요, 뭐. 그래서 별로 서울시장. 길게 안 믿습니다. 네. 부채나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청문회 때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 부채는 외웠다니까요. 이거 다른 것도 부채 이자는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